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공산주의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았죠. 공산주의 세력은 어떤가요? 선거에서 패배하면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 그게 어떤 행동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밀란이라는 거예요. 현실 한국에서 법적 용어로 하면 뭔가요? 그 내란이죠.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켰는데 뭔가 좀 파괴되고 이랬다. 사람 다치고 이랬다. 그러면 폭동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폭동이 뭐냐?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동원이 돼야 되죠. 민간인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로. 근데 밀란이 되고 거기에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그냥 계속 용인하느냐? 그건 이제 한국이 민주 정치를 선택해서 그런 거죠.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란으로. 근데 계속 봐주는 이유는 관용을 베풀죠. 민주정치를 선택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는 이들. 폭동에 가깝잖아요. 민간인들 가짜뉴스로 동원했으니까. 너무 엄벌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큰 피해가 없으면 법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프닝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계속 해프닝으로 처리해줬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중과 김영삼이 1987년에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죠. 부정선거다. 그것도 엄밀하게 법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란죄가 된다는 거예요. 훨씬 내란에 가깝죠. 민간인들을 동원하려 했으니까. 그 해프닝과 내란을 구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이제 선거 불복은 늘 있어 왔지만 일종의 밀란인데 해프닝을 처리해줬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더라.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선거에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불복하겠다. 그 말은 이제 민주정치 이제 그만하자는 말인 거예요. 자꾸 가짜 뉴스로 뒤집어 엎으려고 엎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돌연변이 세력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는 돌연변이 세력의 암흑기였다. 집권을 상실하자 주류에서 밀려난 묻지마 복지 확대 세력은 포퓰리즘 입법 세력으로 변질하여 광란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양국관리법, 노랑봉투법 등 근대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시장, 반산업, 반기업 정책을 추진했다. 사실 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양국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일종의 농민 보호 법안이다. 과잉 생산하면 그냥 다 사줘. 하락 막아줘. 뭐 이런 식인 거죠. 농민 보호법이라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농민 보호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니 아무 부담 없이 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과잉 생산을 유도한다. 과잉 생산이 되면 쌀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줄어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막으니 막대한 세금 낭비가 발생한다. 농민은 뭐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쌀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그 세금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필요 없는 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생산되면 또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 필요 없는 것을 생산하고 또 생산적인 일을 투입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은 한국의 농업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장기간 농민 보호 정책으로 인해 OECD 308개국 회원국 중 1, 2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뭐 소고기 가격이든 쌀 가격이든 한국보다 임금이 훨씬 높은 것도 그 농산물 가격이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농사 지었다고 하지만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도시 주민들이 매우 비싸게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농산물이 비싸면 또 누가 큰 피해를 보나요? 도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죠. 쌀과 소고기 가격은 국제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싸다. 미국과 비교하면 10배 비싸고 뭐 보통 한 3배 넘게 비싸다는 거예요. 현 시대 농업계획은 농민보호 정책을 철폐하고 농업에서도 농업 기업 육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강화돼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나요? 도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언제까지 95%에 육박하는 한국 도시 주민들이 그러한 만행을 용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를 이제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농민 보호가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게 또 농민들을 위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강화되면 소득이 증가하죠. 농업도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을 육성해서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 그냥 농산물 수입해.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 누가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95%가 도시 주민인데. 농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은 수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물자를 다 수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입 물자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해서 또 달러를 얻어야 되고 수출 강국인데 공산품 다른 나라가 언제까지 용인하겠냐는 거예요. 빨리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농민들을 위한 길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려 했죠. 통과시켰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반산업적 반국가적 법인데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도 통과시켰죠. 왜 반시장적인지 반산업적인지 반국가적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업 재산을 근로자들이 파손해도 사실상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이제 면책해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불법 파업해가지고 기업 재산을 파손해도. 근대 국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호한다. 이는 근대 국가가 존립하는 기본 제도이다. 기본 제도를 파괴하라 했죠. 이것도 통과시켰죠. 파괴한 거죠. 반국가적. 그리고 윤석열 말이 맞는 거죠. 반국가 단체라고 단체고 인사죠. 누군가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려 하는데 투자하는 순간 재산이 보호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자꾸 기업을 제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 소유자의 삶의 터전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법을 만들면 투자가 안 되고 투자를 처리하면 누가 큰 피해를 보나요?
근로자들이 실업자 되잖아요. 아니 내가 투자해서 사업해야 되겠어. 투자하는 순간 재산이 보장이 안 돼요. 근로자가 마음대로 파괴도 돼요. 그럼 누가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근대 국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죠. 기업을 제약시해서 그런 건데 그 기업을 제약시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산업이 쇠퇴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잖아요. 기업 재산이 파손되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가 철회되면 그러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역시 실업자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기도 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기업을 제약시하면 기업 소유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득이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기에 모든 경우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재산을 마음껏 파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기존에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원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복면을 쓰거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파손의 경우 기업이 수백 명의 조합원 중 누가 정확히 어떤 파손을 일으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실상 이제 배상 책임을 못 묻게 한 거죠. 이제 기업 재산을 마음껏 파손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을 파손해도 상관없다고 선포하는 셈입니다. 근대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기업을 제약시하고 사유재산을 제약시하잖아요. 사유재산을 왜 보장하지? 고대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죠. 관리들이 막 수탈하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면 고대 국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정부나 신분이 높은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재산을 침탈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그러한 이유로 밀란이 일어난다. 밀란이 왜 일어난지 보라는 거예요. 동학란이 왜 일어났어요? 재산 침탈하죠. 재산 안 뺏기려 하겠죠. 그럼 불러다가 패죠. 재산 침탈과 인권 유린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왜 유린되나요? 북한 보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 따로 있고 인권 보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유재산과 인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니 재산으로 사업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나요? 또한 사유재산을 보장하니 재산으로 사업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사업에 성공한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를 번영시키고 국민들을 이롭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요. 또 사유재산을 보장하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누가 사업을 하고 또 사업에 성공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더라. 그런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 무슨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를 주니까 막 민간 기업이 생기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고 대량으로 공급하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고 국가는 부강해지고 강국이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계양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양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함으로써 원청기업이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게 만들었다. 현 시대는 수많은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분업화되어 있는 거. 분업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업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죠. 분업의 원리를. 그럼 생산성이 약화되면서 산업이 쇠퇴하겠죠. 폐기의 반산업조법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여러 기업들이 협력하며 생산에 참여한다. 왜 한 기업만 다 생산, 한 기업이 다 하지? 왜 여러 기업이 협력을 해요?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소속된 어, 근로자는, 근로자를 계약도 하지 않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서로 다른 기업이라는 거예요. 만일, 다 그렇죠. 핸드폰을 생산해도 수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하죠. 자동차 생산해도 마찬가지고. 왜 다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책임지냐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써요. 그럼 애플이 삼성전자 근로자를 책임져야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반국가적이고 반산업적이고. 근대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만일 원청이 하청을 다른 기업 소속 근로자를 책임지게 하면 원청은 굳이 하청을 둘 필요가 없다. 하청이 잘못하면 다 너희가 책임져. 그럼 원청은 하청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기업 소속 근로자를 책임져야 한다면 가능한 한 하청을 없애고 직접 하려 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내가 원청이 하청 다 책임져야 되면 협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한 노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서두르게 된다. 그렇겠죠. 사람을 쓰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고 하청까지. 결국 근로자를 위한 법 같지만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쓰기 어렵게 만들면 기업은 가급적 사람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해롭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국가 산업을 붕괴시킨다. 미국 자동차 산업 몰락을 보라. 자꾸 사람을 어렵게 사람 쓰는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법을 자꾸 만들지 마라. 근로자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다. 사람을 쓰기 어렵게 만들면 결국 우리 산업 더 이상 못하겠어. 사람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억지로 하면 기업들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좀 영리한 기업은 여기서 사업하면 안 되겠다 하고 철수해버리겠죠. 그게 근로자에게 좋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러스트 벨트잖아요. 러스트 벨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산업은 생산성 강화를 위해 자연적으로 분업화되었다. 분업이 파괴되면 산업 생산성이 약화되면 경우에 따라 산업을 붕괴시킨다. 즉, 이 조항은 반산업적 법안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적으로 임금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소속되기 때문에 반산업 정책을 시행하면 산업이 쉽게 붕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임금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같은 기술을 지니고 있어도 매우 높은 곳에 속하기 때문에 잘 투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저렴한 국가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막 3배, 4배, 10배씩 비싼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자꾸 쓰기 어렵게 만들면 쉽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하고 유럽 국가들도 그러하고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떡하나요? 투자하면 근로자가 마음대로 파괴해도 돼. 그 미친 법인 거죠. 하청 하청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이 다 책임져.
그런 게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한 돌연변이 세력은 반시장적 반국가적 반산업적 법안을 여러 차례 통과시키라 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윤석열이 다 거부했죠. 그 다음에 통과시켰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그 윤석열이 이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 시기는 한국의 환경돌연변이 세력에게는 절망적인 시기였다. 그렇죠.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의 환경돌연변이 세력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돌연변이 세력은 환경돌연변이 세력의 목표는 원전 산업을 폐기하고 물 관리를 위해 설치된 보를 철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탈원전과 보철거를 백지화했다. 잘한 거죠. 근데 환경돌연변이 세력 인사들에게 절망적이었겠죠.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출범은 페미니즘 돌연변이 세력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자 위축의 계기가 되었다. 근대국가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능력과 법적 평등을 강조하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성별을 특정 신분처럼 활용해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던 행위가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신분제를 형성해서 여성 이익을 보장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려 했죠. 안 웃긴 거죠. 남성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특정 성별의 특권을 부여하려 했던 돌연변이 노선은 대중적 심판대에 올랐다. 페미니즘 돌연변이 세력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주장을 내세우자 그런 주장도 있었죠. 대중은 이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왜 등을 돌리나요? 남녀는 선천적으로 발가벗고 섹스하는 사이인데 그와 같은 갈라치기를 하면 오히려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남녀는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근데 범죄자를 취급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여성은 남성을 적으로 규정하는 살벌한 이데올로기보다 사랑하는 가족이자 동반자로서의 남성을 선택했다. 결국 페미니즘, 돌연변이 세력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상종하지 못할 오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남녀에게 부여된 어떤 육체적으로 부여된 사명 그런 건 뭔가요? 선천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 건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욕구, 욕망, 이런저런 욕구, 이런저런 욕망, 절로 생기는 그런 거는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질서는 잘 이용하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이로우며 경우에 따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질서는 파괴되지도 않지만 파괴하려 하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해로우며 결국 멸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성 우월주의니까 여성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선천적인 질서로는 어떤가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불행해지고 결국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선천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시도하는 순간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다. 안 되는 거다 이런 거는. 뭐 공산주의도 그러한 거지만 좀 되지도 않는 일로 안 되니까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냥 공동체 구성원에게 무엇이 정말 이로운가 또 여성에게는 또 무엇이 정말 이로운가
선천적인 질서를 잘 파악해서 잘 이용해야지 또 여성에게 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